지방의제 20일이 본격적으로 이제 각 나라에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가 되고 이행이 됐죠.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만들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정립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지방의제 20일의 그런 추상적인 부분들을 훨씬 더 구체화해가지고 먼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속 가능성과 지속 가능 발전이란 무엇인가요? 예.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하고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은 사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굳이 좀 엄격히 좀 구분하자 그러면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은 어떤 지향성, 어떤 그 방향을 이제 지향하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지향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의 가치나 규범 이렇게도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이란 말 자체가 영어로는 이제 sustainable에서 어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생태적 기반을 토대로 한 미래에 대한 어떤 담보라 그럴까요? 미래를 고려하는, 다음 세대를 고려하는 이런 의미로 지속 가능성의 의미가 좀 이제 함축되어 있고, 지속 가능 발전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발전의 의미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쓴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경제 발전,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 발전, 이렇게 해서 발전 앞에 성장이나 개발이나 이런 의미를 두는 발전의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사회적 측면의 발전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 그러면은 역시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생태적 고려를 토대로 한 경제 사회의 고려와 융합, 이것을 함께 어우르는 발전을 지속 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에 전부 다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전형적으로 이제 요즘 기후변화 문제랄지 또 각종 이제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위협을 하고 있고, 또 경제에서도 보면은 화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에너지 시스템, 그 에너지 시스템들이 지속 가능성을 많이 좀 위협을 하고 있죠. 또 심지어는 이제 일자리도 요즘에는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게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많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인구 측면에서 특히 농촌 지역에 그런 인구 소멸 현상들이랄지, 또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랄지, 그래서 우리 사회 거의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성의 위협은 여기저기 다 도사리고 있는데, 특히 그런 이제 지속 가능성 위협의 가장 좀 핵심적인 요소는 역시 환경적 또는 생태적 토대가 훼손됨으로써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생명의 그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요즘에 바로 이제 코로나19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인간이 어떤 야생 동물이랄지 그런 어떤 그 남획이랄지, 그래서 어떤 생태계의 지나친 남용이랄지 파괴랄지 이런 과정에서 야생 동물로부터 바이러스가 이렇게 인간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에 또 이제 많은 이 전문 학자들이 그 바이러스의 원인을 거기서도 찾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인류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도 가장 전형적인 환경과 연결된 지속 가능성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15년에 유엔이 채택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을 이야기할 때는 좀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은 유엔의 그 환경에 대한 회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1972년이란 말이죠.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최초로 유엔 환경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 유엔 환경회의가 하나의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로부터 20년 후에 브라질 리우에서 리우회의가 열리게 되죠. 리우회의에서는 이제 환경 문제만 다루다 보니까 이게 개발 문제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충돌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면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데 이제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또 그로부터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2002년에는 환경과 개발의 문제에 덧붙여 가지고 하나의 문제가 더 여기에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회 문제죠. 그래서 이제 2002년에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는 환경과 경제와 사회라는 것을 3P로 이렇게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3P의 그런 하나의 축을 가지고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엔에서는 2002년부터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유엔의 회의에 중요한 이제 타이틀로 등장하게 되고 또 그로부터 이제 좀 지나서 2015년에 이르러서는 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목표들을 제시하자. 그래서 바로 그게 UN SDGs다 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이제 도출해 내죠. 그래서 이 17개의 목표는 아까 그럼 3P의 환경, 경제, 사회라는 3P에다가 2개의 P를 더해서 평화라는 피스와 파트너십이라는 또 하나의 P. 그래서 총 5개의 P. 그래서 5개의 P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이제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유엔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에 지방의제 21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30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리우 회의에서 의제 21이 유엔 회의에서 채택이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아젠다 21. 그래서 이 유엔의 의제 21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아직은 좀 뭔가가 좀 구체화가 되지 않은 하나의 헌장 정도의 수준으로 의제 21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제 21에 기반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문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로컬 아젠다 21. 그래서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해서 지방 의제 21이 본격적으로 이제 각 나라에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자면 준비가 되고 이행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이제 만들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과연 뭘 지향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의 방법이 있어서 가장 지방의제 21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에 적합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좀 환경 의제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 어떤 지역은 좀 폭넓게 하는 게 맞다. 또 어떤 지역은 행정이 좀 주도해야 된다. 또 어떤 지역은 아니다. 민간이 이건 주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의제 21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립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UN SDGs 2030은 그 지방의제 21의 그런 추상적인 부분들을 훨씬 더 구체화해가지고 그 타이틀 자체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앞에다 붙여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즉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2030년 아젠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2030 의제란 말이죠. 아까는 그냥 막연하게 21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는 2030이라는 목표 연도를 정해놓고 또 그 목표 연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17개의 목표들에 관련되는
169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또 그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제 21과 SDGs 2030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SDGs가 훨씬 더 구체화되어 있고 또 그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해서 지표 평가의 방법까지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차이를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녹색 성장 정책이 나타납니다. 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이 변화가 우리나라 지속가능 발전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1992년에 리우 회의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를 권장하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각계에서 뭐 시민사회랄지 전문가랄지 각계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의 전반적인 좀 기초를 좀 다졌다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도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7년에 이제 법령으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이 기본법은 굉장히 상위법으로서 좀 강력한 그런 위상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만들어서 이것은 국가 차원의 국가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는 물론이고 각 지방 정부별로 지방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를 두도록 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좀 그런 게 있죠. 전 정부에서 쓰는 개념들을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는 것을 조금은 주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이걸 이명박 정부에서는 좀 더 실용적 개념으로 좀 구체화한다는 명분하에 그것을 조금 압축해서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국정에 중요한 그런 과제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녹색 성장 정책이 지속가능 발전 정책과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잘 아시다시피 지속가능 발전 개념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그 규범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녹색 성장 개념은 녹색이라는 말이 즉 환경이라는 축이고 성장이란 말이 경제라는 축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녹색 성장은 경제 성장을 추구하되 방법론적으로 녹색의 가치를 좀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녹색의 가치가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내지 수단으로 이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녹색의 가치는 좀 더 하위의 개념이 돼버리고 경제 성장이 여전히 방점이 찍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지속가능 발전 정책은 녹색 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이 약간 이게 개념적으로 혼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지금 법령부터 제도적인 또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상위 개념으로 놓고 녹색 성장을 그 하위의 개념으로 넣는 즉 개념의 좀 정립이라 그럴까요? 재정립 이런 작업부터 좀 새로 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지속가능 발전을 말하면 언제나 거버넌스가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사실 요즘에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쓰고 있는데 이 거버넌스 개념이 그 의미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학을 이렇게 전공하면서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 즉 정부의 이제 거버먼트의 역할에서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비판을 합니다. 즉 정부 관료제의
여러 가지 한계나 문제점들이 이제 제기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정부 관료제는 아무래도 좀 어떻게 표현하면은 좀 일방적이고 좀 엘리트주의적이고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이 좀 강한 것입니다. 또 약간 하향식 문제 해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굉장히 복잡한, 즉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 관료제가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 이론에서는 정부 관료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뉴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죠. 그런 뉴 거버넌스라는 말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일방적인 그런 리드에 의한 문제 해결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각 주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능동적이고 또 자율적으로 그걸 이제 자기조정 메커니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동력을 가지고 또는 자율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허브 내지 네트워킹 역할이 필요하다. 이럴 때 바로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꼭 정부가 될 수도 없고 또 어떤 시민사회나 기업이 어느 한 축이 담당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러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거버넌스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그럼 지속가능 발전에서 왜 거버넌스가 꼭 따라 붙느냐? 바로 지속가능 발전의 문제가 우리가 아까 이제 목표 1번부터 17번까지가 예컨대 빈곤 문제, 뭐 복지 문제, 교육 문제, 뭐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또 서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얽혀 있는 문제들은 다르게 말하자 그러면은 정부의 어떤 특정한 부서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기는 어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나 또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같이 결합을 시켜야만이 그 하나의 목표들을 해결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지속가능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거버넌스형 문제 해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협의회와 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의 중요성이 지역마다 이제 많이 좀 이제 인식이 되면서 가령 우리 광주라면 이제 뭐 푸른 광주 20일 협의회, 뭐 서울이라면 녹색 서울 20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20일 협의회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협의회라는 구조는 말 그대로 아까 거버넌스의 전형으로서 여러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또 수기하고 거기서 공동의 어떤 목표를 도출해내는 이런 전형적인 개방적이고 또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조직 구조가 협의회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지방의제 20일 협의회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이제 이름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간혹 어떤 지역은 협의회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위원회 형태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협의회는 한마디로 오픈된, 개방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실천 사업의 아이디어들을 끌어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원회라는 것은 이것은 정부 조직의 하나의 형태로 봐야 됩니다. 거버넌스 기구일 수도 있지만은 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정부 관료제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랄지 시민사회 대표들을 소수를 이렇게 위촉을 해가지고 폐쇄적인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하기는 어렵고 거기에 위촉된 위원들 중심으로 주로 회의를 하고 어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좀 의사결정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조직이다 한다면은 협의회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그 성격의 차이를 좀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연대성
협업성 전략을 강조하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 협업 체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UN SDG를 17개 목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뭐 이제 13번 목표 하면은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하나의 목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는 게 어떤 환경 관련된 전문가나 환경 관련 부서들만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후 문제는 에너지 문제도 있고 교통 문제도 있고 또 우리의 뭐 농업 문제도 연결되고 산업 문제 심지어는 뭐 다양한 그런 거의 모든 분야의 영역들이 기후 문제에 원인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의제들이 서로 결합이 돼야 되고 또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와 관련된 많은 그런 목표들 간의 직접적 간접적인 연결 구조가 즉 네트워킹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넥서스 구조다. 넥서스란 말이 이제 연계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목표들, 특히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목표들 간에 얼마나 이것을 긴밀하게 상호 연결을 해서 이 문제를 융합적으로 해결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넥서스 전략의 핵심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협업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지금 정부 부처에서 보면은 각 부처의 일종의 부서화가 돼 있잖아요. 이 부서화라는 것은 부문별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이 부문과 부문 간의 업무의 협업이랄지 조율이랄지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종의 칸막이 행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아까 그런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목표를 하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서들의 협업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행정을 위해서라도 이 넥서스 전략과 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혹시 소개하고 싶은 거버넌스형 지속가능 발전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 독일의 바이오 에너지 마을 이런 사례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바이오 에너지 마을은 말 그대로 조그마한 마을에서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 구조에서 바이오 에너지 구조로 전환시키는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이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초기에는 대학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초안을 짜고 또 그것에 관련된 행정으로부터의 다양한 제도적인 그런 보완이랄지 재정적인 그런 그 협력이랄지 또 관련되는 그 바이오 산업의 전문 기업들, 이 기업들이 또 결합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결합하고 그래서 전형적으로 바이오 에너지 문제를 하나를 마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행정과 전문가와 기업과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협업을 해서 이 어떤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례가 아주 이제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내에서도 뭐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도 많이 있거니와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물순환 도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물순환 도시의 사업이라는 게 행정이 혼자서 할 수는 없죠. 또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야 되고 거기에는 또 기업들도 같이 여기에 물순환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개발이랄지 협력이랄지 이런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도시의 물순환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버넌스 기구로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예. 아까도 우리가 이제 이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우리 협의회는 역사가 꽤 오래됐죠. 아까 이제 지방의제 20일부터 출발했으니까 역사가 긴 지역은 거의 이제 25년이 넘은 지역도 있고 뭐 좀 짧다 하더라도 보통 한 10년 이상이 된단 말이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거버넌스 기구로서 민간 협력의 파트너십을 수십 년간에 이렇게 일관되게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끌어오고 있는 협의회가 과연 또 있을까? 저는 그 정도로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역사성이나
어떤 그 과정에서의 어떤 선도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모범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문제는 이 거버넌스 기구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 운영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하고 또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제도나 예산이나 인력의 활용 방법들이 모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이 많은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들이 전국에서 이제 뭐 조직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협의회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하면 인식의 폭이나 활동의 폭이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아주 소규모의 환경단체 수준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아예 그냥 위원회 비슷하게 위원들 몇 명을 행정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 1년이나 2년 임기를 주고 그 임기 중심으로 협의회가 위원 몇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도 있고 자, 그런 것이 과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뭐 그 지역의 문제라고도 꼭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근본적으로 지역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의 구조가 다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정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한 두 가지는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어느 협의회가 되든 간에 협의회의 그런 정당성, 협의회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철저히 협의회는 이런 거버넌스 구조로서 그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거버넌스 구조에서 핵심이 또 뭐냐. 얼마나 다양한 지역사회의 그 소위 가치나 이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 끌어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색깔, 다양한 그런 그 어떤 이해관계자 그룹들,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치관들, 이것들이 협의회 속에서 용광로처럼 녹여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 협의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출발점은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환경과 사회와 경제를 융합적으로 결합해서 말 그대로 균형되고 또 우리 사회의 그 질적인 전환을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이 협의회가 앞으로도 계속 어떤 활동의 필요성이나 그런 그 존재의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우리 행정기관이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도 제가 잠깐 앞서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전통적인 그 정부 관료제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부 관료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하향식 그런 이제 그 명령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구조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뭔가 그 중앙 집권 시대의 관행 이런 것에 우리 행정기관이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즉 여전히 중앙이 좀 상위 기관으로 여러 가지를 지시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게 좀 있고 지방 정부는 또 약간은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중앙 정부를 쳐다보는 이런 이제 좀 관행들이 좀 많이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지속 가능 발전 정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뭐 박정희 정부 때 새마을 운동 보면은 이것은 대통령의 거의 명령에 의해서 청와대가 직접 그것을 기획을 하고 내무부 조직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면 총동원하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지역의 면 단위까지 이 새마을 운동을 이제 막 이렇게 부추긴다는 말이죠. 이럴 때는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거의 군부대처럼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리 행정이란 것이 또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할 일은 많은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도 일종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은 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지방정부는 이제 그 틀 위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즉, 중앙이 다 뭔가를 짜주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다 주기를 많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지속가능 발전 정책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렇게 쭉 추진을 해오고 있지만은 사실 이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부처에 이렇게 확산이 되지 좀 못하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또 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처음에는 환경 분야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니셔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가 마치 전담 부서로서 역할을 하면서 다른 부처들은 자기들과 좀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인식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구조 속에서 중앙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지방 정부에서도 환경 부서들이 자기 일처럼 좀 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상당히 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죠. 다른 부서들은 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거니와 좀 예면하는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정책이 어떻게 행정기관에 좀 자리 잡아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유엔의 SDGs가 넥서스 전략을 굉장히 강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의제를 주로 환경 중심으로 좀 문제를 좁혀서 해석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SDGs의 목표들은 여러 부서가 한꺼번에 이 문제를 붙들고 협업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걸 첫째는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행정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 칸막이를 최대한으로 이것을 좀 완화시킬 것이냐. 즉 부서 간의 수평적인 협업이랄지 조정이랄지 여러 가지 상호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행정에서 민간과 적극적으로 이제 결합이 되고 민간의 아이디어가 행정에서 또 수용이 되면서 부서들의 벽을 뛰어넘고 또 민과 관의 벽을 뛰어넘는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전히 우리 행정에서는 제도와 조직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상당히 그 제도적 기반이랄지 어떤 조직의 그런 담당 부서의 책임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은 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으로 좀 시스템을 좀 더 정비하고 좀 격상시켜서 확실하게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게 행정 속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자리 잡고 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부서가 좀 더 적극적인 전담 부서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더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속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까요?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그런 노력들을 많이는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가장 난제가 지속 가능성 사전 검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대부분이 다 그렇다시피 일단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구조가 대부분의 행정의 관행이죠. 특히 환경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천에서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이 물고기가 평소 때는 숨쉬고 잘 산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가 이제 떼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비유하자 그러면은 환경 문제는 평소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아주 심각한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시스템을 붕괴시켜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바로 환경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것을 훼손을 안 시키는, 훼손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발 정책 자체가 비용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어떤 경제의 논리를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변수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마지막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지속 가능성 사전 검토라는 게 정부의 정책의 입안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각종 개발 계획이나 각종 행정 계획이 이게 환경적 측면 또는 이제 아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어떤 행위가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그런 요소를 미리 찾아가지고 그 계획의 친환경성이나 지속 가능성을 사전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울특별시가 이것을 기획실 차원에서 그 각종 계획이나 중장기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사전 점검 시스템으로서 체크리스트 기법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를 비롯해서 충청남도도 거의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돼서 모든 그런 이제 정책의 초기에 그런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방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왜 중요할까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그 출발점은 유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유엔의 그런 그 회원국의 구조라는 것은 결국은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각 나라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들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유엔에서 만들어낸 어떤 문서랄지 어떤 협정서랄지 어떤 선언문 이런 것들은 그게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는 총론적으로는 다 공감을 해요. 총론적으로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산화탄소가 심각하다. 이산화탄소 줄입시다. 이런 거 다 공감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줄일 겁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각자 이제 자기 나라 사정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가서는 합의점을 도출하기도 어렵고 또 그건 강제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유엔의 그런 기구의 한계성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유엔에서는 큰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할 일을 한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액션의 주체는 로컬, 그 지역에 있는 각 구성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이게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 UN SDGs는 출발점이 유엔에서 이루어졌지만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 플랜은 상향식으로 즉 지역으로부터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 자기 생활 속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걸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방정부나 또 각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맞대 가지고 조그마한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그것을 이제 지역을 넘어서 좀 광역적으로 또 그걸 좀 넘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그 확산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바로 우리가 지방 SDGs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광주도 2018년에 광주광역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30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만의 특징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광주에서 지방의제 21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시민이 주도해서 시민이 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지방의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성공적이고 또 모범적이었습니다. 근데 광주의 특징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지역보다도 훨씬 더 어떤 그 거버넌스의 허브로서 거버넌스의 네트워킹의 중심 역할을 저는 잘 해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즉, 여러 지역들이 지금 이 SDGs를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지역은 어떤 전문 용역 회사에다가 이런 것을 좀 이제 맡기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이제 시민들의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광주의 경우는 처음부터 철저히 시민사회단체랄지 전문가 그룹 이들이 좀 더 이 문제의식을 먼저 이렇게 갖고 그 어떤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의 필요성이랄지 이 방법이랄지 이런 것을 협의회가 좀 주도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실천 사업들을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실천 사업 의제로서 그게 이제 또 5년을 하나의 목표 년도로 해서 협의회의 주력 사업으로 이거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제가 굉장히 강조하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제 협의회들이 있습니다만은 만드는 데까지는 상당히 협의회들이 역할들을 꽤 합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뭐 시민도 참여시키고 또 토론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협의회가 작성까지는 그런 대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5년이랄지 이렇게 몇 년을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사업 구조로 끌고 가는 지역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민과 함께 아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거버넌스형으로 구체적인 실천 사업으로 매년 그것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즉 실행력을 담보하는 SDGs, 이게 저는 광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지금 자리는 잡고 있는데 아직도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우리 행정이나 또 기업에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 사회가 지금 잠깐 이렇게 스쳐가는 의제가 아니라 정말로 먼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고 어떻게 보면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거대하고 담대한 하나의 담론의 구조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우리 생활 속에서 깊숙이 하나의 생활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